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들과 소위 말하는 이 TK 이쪽에 공포심을 좀 없앨 수 있는 게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큰 사건들 말고 정책보다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잘해야 되나요? 네.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예를 들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인과 TK는 아무리 설득해도 바뀌지 않는다. 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설득으로는 안 바뀌는 건 맞아요. 동의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극보수가 됐으면 설득이 먹히거든요. 네. 합리주의자들은 설득이 먹혀요. 예를 들면 TK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따져서 보수, 극우 보수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걸 지지했다 그러면 설득이 먹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극보수는 다 공포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TK를 말씀드리면 TK가 반박정희의 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방 직후에는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어요. 대구가 대구 안동 쪽이 뭐 좌파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진보운동의 메카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전 이건 몰랐어요. 해방 직후부터. 그래요? 그래서 대구 항쟁이 첫 번째 항쟁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졌냐, 박정희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70년대.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구표를 많이 얻었어요. 호남표를 많이 못 얻고 농촌표를. 그 호남의 농촌은 박정희를 찍고 대구는 김대중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대구를. 근데 대구가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70년대 네. 연속적인 이제 뭐랄까요, 조직 사건, 간첩단 사건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결정타는 인혁당 사건이었습니다. 70년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싹 잡아들여서 재판하고 다음날 다 사형 집행하는 아주 뭐 잔인무도한 사법살인 사건인데, 그 인혁당 사람들이 다 대구 경북이에요, 거의 다. 그 전의 사건들도 거의 대구 경북이고. 대구 경북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계속 그걸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서 대구 경북 민심이 변해요. 이러다 다 죽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웠는데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전두환이가 등장한 거예요. TK 출신. 그러니까 이제 변절의 명분을 실어줬죠. 우리 고향 사람 나왔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확히는 전두환 때네, 그러면. 그렇죠. 그때가죠.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서부터 전두환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과정이 야, 우리가 여태까지 진보를 지지하고 민주를 지지했는데, 민주 개혁 세력을 지지했는데 틀려, 이건 보수가 오라 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이걸 계속했다 우리 다 죽겠다. 지금 보니까 가망이 없다. 여기서 두려움이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보수가 된 겁니다. 노인층도 똑같아요. 한국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빨갱이로 몰려서 사람들 죽고, 쿠데타라는 사람들 죽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쪽 진보 개혁 쪽으로 입장을 가지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뼈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꾸죠, 아무리 설득해도.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건 딱 한 가지 상황입니다. 공포가 사라질 때, 공포가 완화되거나 사라질 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때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 연속했죠. 2018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육박했습니다. 남북 대화 지지율이 85%만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보수층 콘크리트가 30%라고 그러는데 깨졌어요. 깨졌네. 공포가 완화되니까 깨진 거예요. 좀 있으면 통일될 것 같아. 이제는 뭐 빨갱이로 몰려 죽을 위험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방향을 바꾸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깨진 적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 시기입니다. 박근혜 탄핵 시기에 30%라는 철의 선이 무너지면서 20%로 내려갑니다. 이때 또 깨져요. 보니까 세상 뒤집히네?
안 뒤집힐 것 같았는데 뒤집히는 것 같으니까 공포가 줄어들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날아가는 거고요. 일단 제일 확실하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더라도 남쪽에서 거센 국민항쟁을 통해서 극우 보수 세력들을 궁지에 몰아서 막 쩔쩔매게 만들었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이 사람들이 그 극우라는 곳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설득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들과 소위 말하는 이 TK 이쪽에 공포심을 좀 없앨 수 있는 게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큰 사건들 말고. 정책보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색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맞짱을 잘 뜬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빨치산이다. 그것 때문에 공격당했잖아요.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배째라 이렇게 나온 거죠. 모쪼록 시키더라 이런 거예요. 들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아버렸죠. 그리고 또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다 그랬거든요. 뭐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그때 있었죠. 집회도 참가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얘기는 지금의 종북주의자란 말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미국 안 간다고 다 반미주의자입니까? 또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당황한 거 순간.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뭐야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해 반박을. 그러네. 쩔쩔매는 거야. 그러네. 뭐지? 왜 안 돼? 왜 안 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대차게 싸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정말 잘 싸웠거든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FTA는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어요. 그때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대선에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50대는 무조건 보수표라고 알려져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반 이상이 노무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완화되면서 상당수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개가 막 짖을 때는 미친 개가 무서워서 다 미친 개 찍잖아요. 근데 미친 개를 막 패잖아, 몽둥이류가. 정치인이, 그것도 이제 대선 후보가. 그럼 사람들이 저 미친 개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지형,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정치 지형에서 극우 보수를 와해시키려면 이쪽에서 싸움을 잘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딱 봐도 야 쟤네들이 진짜 싸움 잘하고 이것들은 지금 쫄아있네, 이런 분위기. 사기에서 완전히 그러면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우리가 총선 치르는 게 저는 그게 확실히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싸움 잘하고 부당관계에서 논리적으로 들이받고 왜 안 돼? 아까 그것처럼 반미하면 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거? 그렇게 나온 거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 또는 뭐 심판을 가지고 총선에 아주 엄청나게 이제 국민적인 항쟁을 많이 일으키면 저는 극우 보수 상당 정도로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근데 설득해서는 안 바뀌어요. 설득해서는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뭐 이런 정책 해줄게요. 그러면 가이 새끼야 이러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구나. 해봐서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그럼 만약에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럼 설득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뭐 정책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들이받아야 돼, 지지자들도? 설득하려면? 하려면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당신이 묶여있는 공포, 그걸 해소하는. 옛날보다는 확실히 젖어들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면서 그 두려움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줄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맛있는 걸 사줘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든가. 뭔 사줘야 돼요? 이거 노인들이 외로워서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노인들이 노인이 되면은 그 자기가 사회적으로 폐물 뭐 이제 퇴물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약간 소외됐다.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극우 성향 노인들이 집에서도 가족들한테 냉대를 받아요. 가족들, 젊은 사람들은 좀 성향이 개혁진보라서 에이 아버지 저리 가세요,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소장님 아드님이 그러신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은 진보, 개혁진보. 나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이제 결합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그 부모들이 막 밖으로 도는 거야. 외로워. 가족 내에서도 권위가 추락되고 밖에서도 완전히 찬밥이고 젊은이들은 인사도 안 하고
노인의 권위가 없죠. 근데 이제 누가 술 사줘요, 막 데리고 가서. 네. 그리고 그 가드에 나오면 태극기 들고 나오면 막 이제 당신은 애국자야. 뭐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런 거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노인들 그런 걸 악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쩐지 근데 태극기 집회 가면 대부분 다 네. 노인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인이죠. 집에 가면 환영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노인들 챙겨줘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섰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노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챙겨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슬픈데 안 그래도. 젊은이들도 너무 이제 뭐라고 치지 말고 술도 사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오든가 아니면 공포를 좀 줄여주는 설득을 잘 하든가. 뭐 제일 좋은 건 화끈하게 막 남북관계 확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고 그게 실제로 가시화되면 노인들 대거 이탈합니다. 저는 청년들 보면 참 일단 미안하고요. 기성세대로서 신자유주의를 막지 못한 이제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청년들한테 어떤 상처를 줬냐 하면